와, 드디어 선생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백신 3차까지 다 맞았는데 그래도 걸렸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선생님은 목이 쉬는 것 말고는 별 증상이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과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조금 불편하겠지만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학교에 없다 보니 일주일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불편함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은 우리에게는 구글 클래스룸이 있죠.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거나 스트림에 글을 남기거나 하면 선생님은 알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볼 수 있게 가능하면 구글 클래스룸에 질문을 올려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에 연결되어 있는 선생님 계정에 메일을 보내도 좋아요. 선생님 메일 주소는 권세진 전주 걸스 하이스쿨.kr이에요. 이게 우리 학교 계정인 선생님 메일이니까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면 쌤이 확인할 수 있고, 또 인스타 계정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아무튼 꽤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았는데 권.세.진 이게 선생님 인스타 계정이에요. 여기 DM을 보내도 되고, 또 뭘 알려줄 수 있을까? 선생님 카톡 아이디 바비아나 6 이게 선생님 카톡 계정이에요. 뒤에도 알려줘야 되나? @ 네이버.com 요렇게 선생님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점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핸드폰을 잘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내가 학교에 없으니까 좀 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잘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바로바로 답장이 안 갈 수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네, 우리 일주일 한번 잘 살아봅시다. 자, 지금 밤마다 진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복습 겸 혹은 아직 진도가 안 나간 반은 진도가 나가는 겸 해서 일괄적으로 진도를 맞춰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아마 대부분의 반이 요 탐구활동까지는 진도가 나갔을 거예요. 선생님 체크한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복습 겸 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산맥은 파란색으로 우리나라의 산맥은 형성 원인에 따라 1차 산맥이냐 2차 산맥이냐로 나눴었죠. 그래서 요 애들이 1차 산맥, 윤기로 인해서 형성된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윤기에서 만들어진 1차 산맥이었고, 나머지 애들이 2차 산맥들이었어요. 그런데 방향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게 지금 우리 지도에 나와 있는 요 지도죠. 그래서 방향에 따른 구분은 1차 산맥이냐 2차 산맥이냐는 고려하지 않고 구분을 합니다. 한국 방향, 즉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애들, 얘와 그러네, 낙림산맥, 태백산맥, 마천령산맥, 한국 방향 산맥들이 있고, 랴오뚱 방향의 구조선으로 만들어진 랴오뚱 방향의 구조선의 차별 침식으로 남게 된 얘네들이 랴오뚱 방향, 그리고 윤기로 인해 만들어졌지만 산맥의 방향이 비슷한 얘까지가 랴오뚱 방향의 구조선, 랴오뚱 방향의 산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 방향의 구조선의 차별 침식
그리고 그 결과 남게 된 얘가 중국 방향의 산맥이 되고 1차 산맥이지만 방향이 비슷한, 방향이 같은 소백산맥이 중국 방향의 산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가는 백두산이라고 했었죠.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면 듣고만 지나가면 안 되고 직접 지도를 좀 찾아보면서 위치를 확인을 하세요. 자, 백두산은 우리나라 최고봉이 맞죠. 하지만 기반암은 석회암이 아닙니다. 석회암은 고생대에 퇴적된 조선 누춘군에서 주로 발견이 된다고 했고, 고생대 조선 누춘군은 평남 분지와 옥천 습곡대에서 발견이 된다고 했었죠. 자, 두 번째, 나는 함경산맥이에요. 함경산맥은 신생대 지각변동으로 형성되었다. 지금 1차 산맥이냐 2차 산맥이냐를 묻는 거예요. 함경산맥은 윤기로 인해 형성된 1차 산맥이 맞으니까 맞습니다. 3번, 다는 낭림산맥이네요. 낭림산맥은 고도가 높고 산줄기의 연속성이 뚜렷한 1차 산맥이다. 맞습니다. 라는, 자, 지도로 반드시 확인합시다. 잠깐 일시정지 눌러놓고 얼른 확인하세요. 이 산은 금강산이다. 금강산은 설악산이랑 비슷해요. 그럼 설악산의 특징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풉시다. 금강산은 장기간의 침식으로 화강암이 노출되면서 형성된 돌산이다. 요거 우리 2단원 처음 들어갈 때 지도 보면서 그 설악산 땜빵들 살펴봤었죠. 그 이야기예요. 밑에서 정리 한 번 더 합시다. 정답은 5 맞아요. 자, 5번 1차 산맥에 해당하면서 한국 방향이 아닌 산맥은 아까도 언급했었죠. 함경산맥과 소백산맥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돌산과 흑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2단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그 경관이 다르게 나타난다. 똑같은 산이지만 설악산은 여기저기 땜빵이 많은데 지리산은 땜빵이 없이 식생으로 잘 이렇게 뒤덮여 있다. 봤던 걸 기억하죠? 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형성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고 기반암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면서 선생님이 자, 이제 이 지형의 형태가 달라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2단원에 들어왔었어요. 자, 그 내용을 정리를 합시다. 흑산은 토산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산이 지리산과 덕유산이 있어요. 자, 일시정지 눌러놓고 위성지도로 한번 살펴보세요. 일반 지도 아니고 위성지도로 살펴봐야, 그러니까 색깔이 나타나는 위성지도로 살펴봐야 이 차이점을 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지리산은 식생으로 뒤덮여 있죠. 덕유산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설악산, 서울에 있는 북한산, 북한의 금강산을 살펴보면 얘네들은 위성지도로 보면 여기저기 땜빵이 많아요. 땜빵이 많다는 건 식생이 없고 암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말이에요. 요런 산을 돌산 혹은 석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반암의 차이 때문이에요. 흑산은 변성작용을 받은 암석, 즉 변성암이 오랜 기간 풍화와 침식을 받아서 산 정상부에 두꺼운 토양층이 발달하게 돼요. 토양층이 두껍게 발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식생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반암이 드러나지 않고 그 빽빽한 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돌산은 기반암이 주로 중생대 마그마의 관입으로 형성된 암석이에요. 즉 화강암이에요. 기반암이 화강암이기 때문에 얘는 산 정부에 두꺼운 토양층이 발달하기보다는 암석, 즉 기반암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지에 그 봉우리 하나가 커다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생 밀도가 낮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기에는 땜빵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는, 밑에 탐구활동에 보면 요런 형태의 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자, 일시정지 눌러놓고 탐구활동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화강암이 지표에 노출돼서 산으로 발달하면 가의 형태일까요? 나의 형태일까요? 자, 보면 요 하얀 부분은 지금 눈이에요, 눈. 자, 이렇게 암석이 드러나 있는 요런 형태의 산이 발달하게 된다고 했죠. 기반암이 화강암인 경우에. 그래서 가가 정답입니다. 나와 같은 형태는 기반암이 변성암인 경우예요. 자, 돌산과 흑산의 식생 밀도를 설명해 보자. 특히 정상 부근을 이야기를 해야 뚜렷하게 비교가 됩니다. 돌산의 경우 정상 부근에 암석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즉 식생 밀도가 낮아요. 반면에 흑산은 돌이 드러나 있지 않고 식생 밀도가 높게 나타나 있죠. 기반암이 변성암인 경우에 이런 산이 발달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넘어갑시다. 자, 여기부터는 진도를 나간 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산지 지형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형인 고위평탄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위평탄면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높은 곳에 있는 평탄한 지형을 고위평탄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얘가 중요한 건 형성 원인이에요. 고위평탄면이라는 것은 자, 오랜 세월 침식을 받아요. 그래서 평탄해진 지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시온생 때부터 존재하는 땅덩어리들도 있죠.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얘가 평탄화 작용을 받으면, 그러니까 평탄화 작용이라는 것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깎이고 그 깎여나간 물질들이 해발고도가 높은 부분은 깎이고 이 깎여나간 물질들이 낮은 곳에 퇴적되면서 점차 이렇게 지형이 완만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평탄해진 지형이 신생대 때 와서 제3기의 아주 중요한 지각변동이었죠.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얘가 요 평탄해진 상태로 융기를 하겠죠. 그런데 융기를 한 이후에 얘가 요렇게 융기를 했는데 나머지 지형들은 융기 이후에 다 침식되어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이 그러니까 남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평탄화 작용을 받았던 이런 지형이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으로 인해서 융기한 이후에 대부분의 지형들은, 그러니까 지면들은 다 침식돼서 없어졌는데 이 과거에 있었던 요 융기 이전에 존재했던 그 면이 마치 화석처럼 남아있게 된 거예요. 지워져 버렸네. 요 면을 바로 우리가 고위 평탄면이라고 불러요. 융기로 인해서 해발고도가 높아졌는데 고위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존재했던 평탄면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을 고위 평탄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융기 후에도 침식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그래서 비교적 평탄하게 남아있는 지형, 요 남아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고위 평탄면은 이 한반도에서 주로 어디에 분포하느냐? 가장 유명한 곳, 가장 잘 알려진 곳이 대관령 일대예요. 자, 대관령은 강원도 평창군이라는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고개예요, 고개. 그러니까 대관령이라는 고개 일대가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죠.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 요 일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안고원이라고 불러요. 전라북도 동부 고원지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지도로 좀 볼까요? 자, 이 지도가 동영상으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아이고, 여기 전라북도죠? 전라북도 동부 고원지대. 네, 고위평탄면이 드러나요. 이렇게 해발고도가 높은, 주변보다 높은 지역인데 이렇게 평탄한 지형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자, 얘가 잘 구현이 될까? 자, 어디냐? 여기, 그러면 여기. 자, 이렇게 산 꼭대기예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인데 이렇게 군데군데 좀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이런 곳들이 있어요. 산간 지역에서 보기 힘든 평탄한 지형이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가거나 밭으로 활용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위성 지도로 봤을 때 얼룩덜룩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런 지형들이겠죠. 사진을 통해서 조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런 지역들이에요. 온라인 웹지도를 계속 선생님이 키면 동영상이 제대로 안 만들어질 위험이 있어서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이 지명들을 남겨놨으니까 이런 지명들을 찾아서 한번 실제로 위성 지도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보면 여기가 지금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1000m 이상의 산지들이 막 몰려있는 1차 산맥의 정상 부근에 가까운 그런 산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더 낮은 곳, 해발고도가 더 낮은 곳은 경사가 급하고 해발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수록 경사가 완만해져요. 그래서 이 경사가 완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인간들이 이용하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보면 초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삼양목장이에요. 삼양목장. 삼양목장이라고 쳐도 볼 수 있어요. 이 삼양목장을 보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네. 요 부분들이 굉장히 평탄한 지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리죠. 즉 해발고도가 높은 곳일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경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고위평탄면의 형태를 단면을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해발고도는 높아지는데 정상 부근으로 갈수록 경사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형태의 요런 지형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평탄해진 요 부분은 과거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평탄화 작용을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이 신생대 요곡 운동의 결과 융기한 이후에 다른 지역들은 다 침식이 됐는데 얘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모식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진노트에서 조금 밑에 내려오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방금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신생대 이전까지는 침식을 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탄해졌어. 그런데 신생대 제3기 이후에 비대칭 요곡운동, 즉 경동성 요곡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동해안 쪽으로 치우쳐진 이런 융기운동, 즉 요곡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른 지역, 다른 곳들은 이렇게 침식이 돼서 사라졌어요. 침식이 돼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 부분, 고도가 높은 요 부분에 과거에 이 평탄화 작용을 받았던 요 지면들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사가 완만해지는 고위 평탄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지형도를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지금 등고선이 좀 낯선 친구들도 있을 텐데 보면 등고선이라는 것은 해발고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자, 지금 요 선이 지금 중간에 끊겨져 버렸네. 이렇게 해발고도가 같은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900인 지점. 그리고 얘는 해발 고도가 1000m인 지점들이에요. 해발 고도가 1000m인 지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 산을 이렇게 슬라이스 잘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1000m 단면, 요게 900m 단면이 이렇게 지금 선으로 표현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자, 800, 900, 1000, 1100. 자, 지금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해발 고도가 높아지죠.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1000m, 1100m 정도 정상 부근에 왔더니 이 등고선의 간격이 넓어져요. 등고선의 간격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경사가 완만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오니까 해발 고도가 낮아지죠. 다시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의 요런 산의 형태인 거예요. 이 부분이 고위 평탄면인 거죠. 자, 다시 위로 가서 정리합시다. 자, 고위 평탄면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기후가 주변 지역하고 구별돼요. 자, 일단 고위 평탄면은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비해서 여름철에 기온이 서늘해요. 그러겠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은 더 춥겠죠.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낮아요. 즉 추워요. 해발 고도가 낮은 주변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증발량도 적어요. 이거는 3단원 가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요만큼만 그냥 표면적으로 알아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형적인 그리고 기후적인 특징 때문에 핵심은 이거죠. 토지를 이용하는 형태가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얘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고랭지 농업이 행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목축업이 행해지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고위 평탄면의 특징이에요. 경사가 완만한데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스키장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여름철 휴양지로도 사랑을 많이 받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경사가 완만한 형태이기 때문에 풍력 발전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어요. 고도가 낮은 지역은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에 이렇게 풍력 발전이 행해졌을 때 이 바람이 끊길 일이 위험이 적은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고위평탄면의 특징입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시정지한 후에 밑에 탐구활동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봤어요? 자, 그럼 봅시다. 1번 고위평탄면은 가나다 중에 주로 어디에서 나타날까? 지금 요 가나다가 한반도에서 요 지역이래요.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가야겠다. 요 지역이래요. 요 지역. 자, 그러면 일단 고위평탄면이니까 윤기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죠. 윤기량이 많았던 동해안 쪽에 있겠죠. 나타나겠죠. 그 중에서 자, 등고선의 값을 보면 얘는 등고선의 간격이 좁아요. 즉 경사가 급해요.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 경사는 급하다. 자, 그런데 이 라 지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요 다 지점은 등고선의 간격이 이렇게 먼 지점들이 나타나죠. 즉 경사가 완만해져요.
그런데 해발 고도는 더 높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 고위평탄면은 주로 다 지역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지역이 되겠죠. 요 지역이 됩니다. 자, 2번. A는 B보다 풍력 발전 단지 조성에 유리하다. 해발 고도가 높은데 경사가 완만해주기까지 하네. 그래서 맞습니다. 3번. 목축업은 A보다 B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X. 여기는 경사가 너무 급해요. 여기 사는 소는 대체 무슨 죄야? 그죠? 해발 고도가 높은데 경사가 완만해.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완만하고 기후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낮고 증발량이 적고 그래서 초지 조성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목축업 발달에 유리하다라는 거. 자, 그 밑에 영상 톡톡은 원래 우리 이거 모둠 활동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요 QR코드 찍어서 동영상 한번 보고 요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자, 다 했을 거라 믿고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전국적으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 즉, 밤에 하루 중에 가장 기온이 낮았는데도 그 시점에 25도씨보다 더 더웠어요. 이런 날을 열대야라고 불러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때 강원도 강릉시 안반대기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더 낮을 수 있었죠. 자, 다음.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채소예요. 그래서 여름철엔 안반대기 같은 고위 평탄면에서 배추를 재배해요. 예를 보면 알 수 있죠. 고도가 낮은 화성에서는 주로 그러니까 여름을 피해서 재배와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강원도 평창에서는 한여름에 다른 데서는 배추가 나지 않을 때 재배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고랭지농업은 고위평탄면에서 서늘한 여름철 기후 조건을 이용하여 무나 배추 등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대개 5월경에 파종해서 씨를 뿌려서 7월 말, 8월 중순경 한참 더울 때 출하하기 때문에 11월 말쯤 배추가 출하되는 평지보다 수확 시기가 이르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고위평탄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구글 클래스룸 스트림에 반드시 질문을 올려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두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는 없을 거예요. 뒤에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 조금 언급이 돼 있어서 감안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지형도와 AB 구간의 단면도를 나타냈대요.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일단 잘 안 보이는데 이 등고선을 좀 읽어보면 자, 얘는 500, 600, 700, 800, 900, 1000m 등고선이 나타나요. 즉 얘는 가운데로 올수록 이렇게 가운데로 올수록 해발 고도가 낮은 거예요. 주변으로 갈수록 해발 고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단면을 그리면 이런 형태의 지형이 됩니다. 일단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형태의 지역을 우리가 침식분지라고 불러요. 고위평탄면은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오히려 바깥쪽이 숫자가 적고 가운데 경사가 완만한 이쪽으로 올수록 숫자가 커져야 맞아요. 그러겠죠? 자, 그럼 풀어봅시다. 자, 기역의 기반함은 시원생대의 변성함이 주를 이룬다? 일단 맞아요. 니은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형성된 고위평탄면이다. 요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고위평탄면은 요렇게 나타나야 된다. 자, 니은의 기반함은 얘는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화강암은 기억, 변성암보다 풍화와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침식을 많이 받아서 얘가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니은과 디귿은 충적층이 넓게 발달하여 주로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디귿만 충적층에 해당해서 틀립니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정답은 못 찾는 게 당연해요. 뒤에를 안 배웠으니까. 자, 다음 ABCD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석회암, 중생대 퇴적암, 현무암, 화강암 중에 하나래요. 자, 주상절리라는 힌트가 나오고 위치상 아직 안 나왔는데 용암대지가 분포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현무암이구나. 설악산 울산바위 나왔다. 그러면은 화강암이죠. 고성의 공룡발자국 화석, 중생대 퇴적암이다. 단양의 도담산봉, 위치상 옥천 습곡대, 석회암이다. 자, 요거 못 찾아도 돼요, 얘들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랑 얘는 찾아야 돼요. 다 찾아야 되네. 자, 그럼 볼까요? C가 어딨냐? C가 뭐야? 여기 있다. C는 대보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다. 대보조산운동으로 형성된 것은 화강암이죠. 틀립니다. 그러니까 B가 돼야겠죠. B. D는 중생대 퇴적암이에요. 시멘트 공업의 원료? 아닙니다. 시멘트 공업의 원료는 C, 석회암이 돼야죠. C는 D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요거는 풀어야 돼요, 얘들아. 맞아요. 석회암은 고생대, 중생대 퇴적암은 중생대, 고생대가 더 이릅니다. A, B는 모두 화성암에 해당한다. 맞아요. 현무암은 화성암 중에서도 땅 바깥에, 그러니까 지표 위에서 분출 후에 형성된 화산암에 속한다고 했고, 이 화강암은 화성암 중에서 지표 아래 관입으로 형성된 심성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니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가 좀 감이 오죠. 문제를 정답을 찾기 위해서 본다기보다 공부한 내용들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억을 좀 해야겠구나, 구조화를 시켜야겠구나, 요런 틀을 잡는 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산지지형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산지지형에 대한 언급은 끝이 났고,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하천지형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교과서를 좀 읽어보세요. 교과서를 읽고 수업을 듣는 거랑 교과서를 읽지 않고 수업을 듣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반드시 읽어보세요.